마지막 정리 영상이네요. 이 영상이 6월 30일 목요일에 찍는 영상이니까 내일이 시험이네요, 여러분들. 마지막 3학년 1교시 역사. 이번 시험은 인간적으로 70점을 못 넘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 않을까 싶은데, 농담이에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정리 영상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시험이 어땠는지 몰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망한 거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본 친구들은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정리 영상의 주제는요, 고려입니다.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배웠고, 이제 시험 범위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부터 볼 거예요. 고려가 여러분 학습지 보면 되고요. 18쪽부터 보면 돼요. 고려라는 나라는 맨 처음에 후삼국시대에서 비롯이 됐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후삼국이 벌어진 이유는 신라 말에 나라가 너무 혼란하다 보니까 지방에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호족들 중에서 아주 머리가 커진 호족이었던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누가 기친 소리를 외웠어? 알죠?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세워서 후삼국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라는 거에 배웠는데요. 근데 이 후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 통일이 돼요? 그죠? 고려라는 나라에 의해 통일이 됩니다. 먼저 궁예를 마군이 꼈다라고 하면서 궁예라는 사람이 막 자기 신하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궁예를 내쫓고요. 그리고 왕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수도를 송악에서 개경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꿨죠. 그리고 나서 후백제 견훤과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실컷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놨더니 견훤의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견훤을 몰아냈고요. 그래서 견훤이라는 사람은 내가 후백제를 가지지 못할 바에 부숴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견훤이 누구에게 귀순을 해요. 누구에게 귀순을 하죠? 그죠? 왕건에게 귀순을 합니다. 이 견훤은 목숨을 걸고 왕건에게 귀순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왕건과 견훤은 서로 막 죽고 죽이나 아주 살벌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록 항복을 했지만 견훤은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항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왕건이 견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 뭐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본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그대로 신라를 갖다 바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라는 나라는 고려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왕건이 신검의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이 후삼국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니까, 그렇죠, 고려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 봤고요. 자, 이제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을 했어요. 이 혼란한 후삼국을 통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일이 되고 나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통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려라는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았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 이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초기 고려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3명의 왕이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이, 그렇죠, 고려를 세웠던 태조라고 하는 임금이었어요. 이 태조라고 하는 임금은 비록 후삼국을 통일시켰긴 했지만 스스로 통일을 시킨 게 아니야. 왜냐면은 각 지방의 상제에 있던 호족들의 힘을 빌려서 후삼국을 통일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호족들을 조져놓든 아니면 호족들을 포용하든 어떻게 해서든 호족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는 이 호족들을 데리고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첫 번째, 호족들에게 당근을 주는 포섭 정책이었어요. 호족들을 어떻게 하면 포섭할 것인가. 그래서 유력한 호족들의 딸과 혼인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태조의 이름이 뭐야? 그렇죠, 왕건이었죠. 왕시성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당근만 주다 보면
호위가 계속되면 둘리가 아니라 걸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호족들을 통제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견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기인제도라는 게 맨 처음 있었죠. 기인이 뭐야? 여기에 우리 진우라는 이가 있는데요. 이 진우가 언제든 왕한테 덤빌 수 있는 호족이에요. 근데 이 진우에게는 상우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상우를 개경에 인질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인질로 잡힌 호족들의 아들들을 기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족들은 함부로 왕한테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도가 뭐였냐면 사신관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사신관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고려의 국방부 장관이 된 누구? 예신이가 있습니다. 예신이가 있는데요. 예신이가 이제 자기 출신인 반곡 출신인데 갑자기 왕이 야 예신아 너 국방부 장관 겸 반곡 사신관이란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반곡에서 한이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예신이도 처벌을 받는 거야. 왜냐면은 반곡의 사신관이 예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고위 관료에게 자기 지방을 어느 정도 통제하게끔 했던 제도가 바로 이 사신관 제도였어요. 그래서 아까 예신이 같은 사신관들은 사전에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한이 같은 애를 미리 추격했죠. 박한이 보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태조는 나라 이름이 뭐야? 고려잖아, 그치? 고려가 어느 나라를 계승해? 그치? 고구려를 계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있었던 옛 북쪽 땅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북진 정책이라는 걸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있었던 이 서경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같이 계승했던 발해 유민들을 포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 통일신라 때보다 약간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왕이 고려의 4대 왕이었던 광종이었어요. 고려의 4대 왕이었던 광종은 태조의 아들이었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2대 3대 왕은 어떻게 됐나요? 별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 때문에 힘을 못 썼던 거예요, 왕들은. 그러니까 광종 입장에서는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통제를 해서 왕권 강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을 어떻게 해요? 숙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관료들을 시험을 통해 뽑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제라는 걸 실시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노비안검법이라는 걸 시행하죠. 이게 뭐야? 호족들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책이지. 예를 들면 또 우리 예원이라는 호족이 있네. 예원이가 아주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언제 왕한테 덤빌지 몰라. 근데 저기 아주 성격이 더 더러운 게 뭐냐면 이 예원이한테는 누가 있네. 저기 유미라는 친구가 있고 현지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유미랑 현지가 예원이한테 3,000원을 빌렸어. 한 달 뒤에 갚으래. 그랬더니 갑자기 한 달 뒤에 예원이가 야 니네 3만원 언제 갚을 거야? 라고 해요. 얘네가 어리둥절 하는 거죠. 야 우리 3,000원 빌렸는데? 라고 하니까 이자 몰라? 이자 빨리 3만원인데 유미랑 현지는 우리 3만원 넘는데? 그러면 예원이가 야 유미 현지 이제부터 내 노비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유미랑 현지는 예원이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노비를 시킨 거잖아. 근데 왕 입장에서 이 유미나 현지 같은 호족들의 노비가 뭐가 문제라고 했어. 그지? 이 유미랑 현지들한테 무기만 쥐어주면 이 노비들이 어디 갔냐? 이 노비들이 군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노비가 된 호족들의 노비를 해방시켜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광종. 어떤 법을 통해서?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통해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공복의 색을 정해서 관리의 위계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광종은 독자적인 연호도 썼다. 뭐 준풍이라든지 광덕이라든지
가지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도 썼다. 왜 독자적인 연호를 썼는지 고등학교 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 초기에 제도를 완성했던 왕이 성종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앞에 헷갈리면 완자를 붙이라고 해서 저거죠. 완성종이라고 하면 쉽다. 이 성종이라는 왕은 최승로라는 사람의 발음 조심. 시무 28조라는 걸 받아들여서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성종에게 이제 나라가 좀 나라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로 나라를 다스린 힘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태조라고 하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죽고 나서 훈요 10조라는 걸 남겼어요. 이 훈요 10조, 태조라는 사람이 훈요 10조에 남긴 것. 물론 훈요 10조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게 훈요 10조였고요. 이 시무 28조는 성종 시기에 최승로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고려의 근간을 유교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유교로 정치할 것을 강조했던 게 시무 28조였어요. 그래서 막 저기 불교 행사인 팔관회라든지 뭐 연등회 이런 거 폐지해서 재정 낭비하지 말자 뭐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 초기의 태조, 광종, 성종이라는 세 명의 왕을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초창기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봤고요. 학습지 다음 쪽에 뭐가 나오냐면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를 비롯한 정치 제도가 나옵니다. 뭐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라는 나라는 당나라나 송나라, 즉 중국으로부터 그 통치 시스템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삼성 육부제라는 걸 당나라에서 받아들여서 고려 실정에 맞게 이성으로 줄이죠. 그죠?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했고요. 뭐 중추원이니 어사대니 삼선이 다 각각의 기능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고려의 자체 기구가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가 지방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5개의 도와 2개의 경계를 설정했다라고 했어요. 특히 양계, 2개의 경계는 북쪽의 여진족이라든지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북쪽의 경계, 북계를 설치했었고요. 2번째 경계는 동쪽의 경계, 일본을 막기 위해서 동쪽의 경계를 설치했다라는 거 같고요.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 12목이라는 걸 설치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같은 애매한 천민들이 사는 향구속라는 특수한 행성구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뭘 봤냐면요. 이 호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방에서 원래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는데 이 광종이라고 하는 왕 이후로 호족들이 굉장히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호족들이 지방에 남아있으면서 호족들의 후예들이 지방관들의 일종의 업무를 돕는 행정 실무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향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리라는 것도 봤고요. 군사 제도로서 뭐 2군 6위가 중앙에 있었고 지방군으로서 주연군, 주진군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간단히 봤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어요. 고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광종 때부터 시작됐던 과거제라는 시험을 봐서 관료가 되는 게 정석이었지만 이 5품 이상의 관리들이 관리의 자제들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었던 일종의 낙하산 같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음서라고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 과거를 볼 필요가 음서예요. 가끔 부모님이랑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잘 배우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들은 등용이죠. 복무를 하는 대가로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을 공음전이 아니라 전식과라고 하는 땅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족권만 있는 땅이었다. 이거는 죽으면 혹은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고 또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도 있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공을 세운 사람한테 상으로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대로 세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지에 뭐가 나오냐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뭐냐면 원래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특정 가문들이 고위 관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문벌 사회였어요. 근데 이 문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첫 번째가 우리 예서의 조상님이신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난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왕이었던 임종이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자겸이 그거에 대한 반격을 했던 것이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이었어. 그래서 개경이라는 궁궐이 불에 탔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자겸이 뭐 민족의 막 장인 할아버지니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개경이라는 궁궐이 불에 탔으니 왕이 살고 있는 개경이 불에 탔으니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이 묘청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디로 천도하자? 아까 태조가 굉장히 중시했던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실패를 했죠.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뭐가 일어났냐면 이 문벌들, 문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받는 존재들이 있어서 중학생 수준에선 군인들이라 이해해도 된다 그랬었죠. 그죠? 이른바 무신들입니다. 막 저기 막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막 대무신한 수염을 틀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무신이 굉장히 열이 받았어.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로 뭐 이임, 이의방, 정중부, 뭐 경대승, 이임인 이런 집권자들이 잠깐 집권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무신 집권기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무신들은 멍청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로잡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무신 집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 사람이고요. 이 최충원 이후로 약 몇십 년 동안 최충원의 후예들, 즉 최씨들이 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되죠. 그래서 최충원이라는 사람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가 언제 그 앞에 집권자들처럼 암살당할지 모르니 도방이라고 하는 걸 확대시킵니다. 보디가드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3학년 2반 이름과 똑같은 최고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다가 도방이라는 걸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무신이지만 문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무신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모르겠지만 이 무신 집권기에는 고려 역사상 가장 많이 농민봉기라든지 천민봉기라는 게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혼란이라 쓸게요. 혼란이 아주 많아졌다. 그래서 뭐 망이망소이라든지 공주 명학소에서 일으켰던 농민봉기였고 아니면 우리가 저기 멍청이 이의민처럼 신분해방으로 우리가 출세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아무튼 굉장히 무신집권 시기는 혼란해서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학습지를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고려의 대외 관계가 나옵니다. 대외 관계. 선생님이 니네 여기 일단은 저기 급하게 쓰느냐고 저기 글씨가 이쁘지 않은 것도 물론이거든요. 저기 한 판에 다 담느냐고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지 보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우리나라 고려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거란이었죠. 이 거란은 처음에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 고려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고려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낙타를 50마리 보내줬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근데 고려가 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란은 금수 같은 나라다. 왜냐면 우리같이 똑같이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란이 삐져서 쳐들어오죠. 몇 번이나? 무려 3번이나 쳐들어오죠. 첫 번째 이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침입 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라는 땅을 얻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 침입 때는 좀 얘기가 달라요. 개경이 함락될 만큼
진짜 나라가 멸망할 뻔합니다. 이러던 와중에 양규라는 사람이 활약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나라가 멸망할 뻔했죠. 다만 이때 왕이었던 현종이 거란 황제를 직접 찾아가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거란군이 물러갔다라고 했었지. 근데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쵸? 좀 웃기죠? 약간 외교학으로 보면 선생님이 약간 사이코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3차 침입 때는 대비를 아주 잘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고유 스킬 땡 터트리기를 통해 어디서?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귀주대첩이라는 걸 통해서 거란군을 완벽히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북방 거란족 같은 북방민족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 국경에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았고요. 개경 주변에 야성이라는 것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랑 관계를 또 갖냐면 여진과의 관계. 처음에 여진족은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었어. 고려 빠돌이었다니까. 아이고 고려 형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막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막 이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막 쳐들어옵니다. 특히 여진족은 기마병,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갔다가 식겁을 했었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우리도 기마병이 있는 특수부대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만들었던 부대가 별무반이라는 부대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윤관이라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고려가 여진족을 정복하고 그 자리에 동북구성이라는 성을 쌓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여진족이 자꾸 돌려달라고 했어가지고 우리가 돌려줬다. 그리고 나서 여진족이 너무 머리가 커져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하필이면 이때 우리나라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판단하기를 우리가 지금 금나라랑 싸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금나라가 뭘 요구했냐면 사대해라. 우리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셔라. 고려가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셔라 라고 주장했고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이 사대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란과 여진족과의 관계를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쪽에 가면은 우리가 송나라라든지 이 거란이나 여진 아니면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고려가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걸 마지막에 배웠어요. 특히 선생님이 뭐 강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통일신라에는 두 가지 항구가 있었다. 첫 번째 제일 컸던 항구가 울산항이라는 항구였고 여기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라고 쓸게요. 통일신라 시대 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제일 큰 항구였고 두 번째로 큰 항구는 당나라로 가는 항구가 있었던 당항성이라는 항구였다. 하지만 이 고려시대 때는 어떤 항구가 제일 컸다? 그렇죠.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가장 가까웠던 벼란도라는 항구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규모도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저기 우리나라가 거란과 여진과 일본과 뭘 주고받았는지 그런 게 학습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가 고려청자를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는 고려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3학년들 마지막 시험은 아니죠. 1학기 마지막 시험 고생하길 바랍니다. 3학년도 사랑해요. 안녕.